안녕하세요. 미래공부의 저자 박성원입니다. 이번 3편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가 맞이하게 될 변화의 특징, 양상, 그거를 전 이제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기 전에 조금 오래된 얘기인데, 대기업으로부터 그 미래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근데 미래 얘기라는 게 미래 얘기만 하는 건 아니고, 사실 미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현재 무엇을 걱정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불확실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기회거든요. 미래라는 건 일종의 거울 같아서 현재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어디에 뭐가 묻었는지를 미래 예측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다시 확인하고 성찰해보고 뭐가 더 잘못됐는지 보는데 더 주안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뭔가 나도 배우는 게 있지 않을까, 또 기업들이 어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듣는 배움의 기회가 되겠다고 싶어서 수락을 했습니다. 아침 강연이었는데요. 차를 타고 가면서 굉장히 또 후회했어요. 또 가서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사실 지금 생각해봐도 굉장히 만족스럽지는 못했던 강연이에요. 근데 제가 하나 기억에 남는 거는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제가 1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업은 망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약간 강의의 분위기가 반전되는 것을 느꼈어요. 제 얘기에 확 집중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제가 오늘 4가지의 미래 변화상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 미래의 모습들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붕괴가 있어요. 경영학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disappearing test라고 해서 우리 회사가 사라진다면, 우리 회사에서 지금 주력으로 생산하는 그 생산품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이런 가정이 한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불려오는데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회가 생기냐면, 우리 회사가 망한다고 가정을 해보고 현재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기술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럼 어떠한 기술이나 서비스를 만들었으면 좋겠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 직원들이 일반 사석에서 얘기한 거, 커피 마시면서 얘기했던 거, 혹은 뭐 저녁에 맥주 한 잔을 마시면서 나눴던 그런 사소한 얘기들이 이제 아이디어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주력 산업을 밀 때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올라올 수가 없는 건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망한다면이라는 가정을 하는 순간, 그전에는 무시하거나 간과하거나 그 필요성을 그렇게 못 느꼈던 아이디어들이 뛰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업은 망할 수 있다는 그 가정 자체는 되게 재밌고 유익한 거라는 거죠. 그 얘기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우리가 맞이하게 될 변화의 3가지 특성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맞이하게 될 미래사회의 변화는 크게 3가지 특징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전례가 없다는 거죠. 전례가 없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 속에서 우리가 지금 맞이하게 될 변화의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거죠.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있겠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있고, 저도 그렇게 일부는 생각을 합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지금 경험하고 있는 변화의 양상은 전례 없는 변화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뭔가 힌트를 찾을 수 없으니 불안해지는 거죠. 2번째는 매우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 변화의 결과가 이게 기회가 될지 혹은 나에게 위협이 될지, 그 결과가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는 거죠. 불확실하다는 요인은 우리 사회가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하고도 그것이 원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소셜미디어, 트위터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이런 것들, 그것이 중동 지역의 민주화를 일으키는 하나의 촉매제로 그 소셜미디어가 작용하리라고는 사실 예측하기가 힘들었던 거죠. 미국에서 개발한 그런 기술이 어느 지역에 가서는 정치적 투쟁, 또 민주화의 어떤 촉발제가 되는, 이거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이 사회의 변화, 어떤 사회의 작은 변화가 기술의 변화, 또 어떤 기술의 변화가 우리 몸의 변화, 이런 식으로 전방위적으로 연결돼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불확실하다. 이게 2번째 특징이고요. 3번째는 우리가 맞이하게 될 변화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변화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 앞으로 우리가 2도씨를 낮춰야 된다.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1도씨, 1.5도씨 이하로 더 낮춰야 된다. 이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추려면
저희가 굉장히 불편한 생활을 감수해야 돼요. 에너지 지금처럼 마음대로 못 쓰죠. 식량 자원 뭐 이런 것도 이전만큼은 풍부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덜 움직여야 될 것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것들이 예전에 우리가 그냥 누렸던 그 편리함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행동일 가능성이 높아요. 다가올 변화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변화이고, 그 변화에 맞서서 우리가 일으켜야 될 변화도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되게 불편한 변화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이 변화에 대한 대응을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전례가 없으니 역사적 사실에서 참고할 수도 없고, 매우 불확실하니까 이게 기회가 될지 또 위협이 될지 현재로서는 파악하기 힘드니까 의사결정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현재 세대가 원하지 않는 변화이기 때문에 설득을 하면서 이 변화를 만들어가기가 힘들어요. 누가 불편한 걸 참겠습니까? 어느 정치인이 그 불편한 걸 감수하라고 유권자들에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거를 저는 앞글자만 따서 전불원 변화라고 합니다. 이 영어로 얘기를 해보니까는 다 앞에 U자가 들어가요. 전례가 없다 할 때는 unprecedented라고 하고, 불확실하다 할 때는 uncertain이라고 하고, 또 원하지 않는 할 때는 unwanted라는 단어를 쓰는데, 세 개의 U자가 들어가는 변화, 한글로 말하면 전불원 변화. 이 전불원 변화가 우리가 맞이하게 될, 혹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변화의 세 가지 특징이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변화를 갖고 있길래 전불원 변화라고 하느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예전에 일했던 곳에서 시라카와 가스미라는立教대학의 한 교수님을 제가 초청을 해서 인구 감소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면 좋으냐 이런 얘기를 듣기 위해서 이제 그분을 초청했는데, 깜짝 놀랄 만한 그래프를 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일본은 재밌게도 서기 800년부터 인구의 수를 기록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자료가 남아있는 거죠. 서기 800년서부터 거의 1200년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에서 깜짝 놀랐냐면, 보통 저희가 인구 감소 얘기할 때는 뭐 미래가 불확실하다, 혹은 뭐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상황이 안 좋아서 애를 안 낳는다, 그래서 저출산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본에 무려 1200년 동안 한 번도 인구 감소된 적이 없는 거예요. 1200년 동안 뭐 불확실한 적이 없었습니까? 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적이 없었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주 도도한 물줄기처럼 한 번도 인구 감소가 진행이 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측하건대 2100년에는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 거의 붕괴적 수준으로 지금 일본을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전례 없는 변화예요. 적어도 120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인구 감소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감소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예측하기가 힘든 거예요. 인구가 증가하면서 우리가 버려놨던 행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엄청나게 많은 도시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자동차도 많이 만들어야 되죠. 도로도 많이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산을 깎고 도로를 만들고 자동차를 생산하고 소비하고, 그렇게만 길들여져 왔던 우리의 어떤 태도가 이제 인구 감소가 되면 어떻게 작동할지는 사례가 없어서 예측이 잘 안 돼요. 이게 전례 없는 변화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면 히라카 선생님한테 제가 그러면 당신들의 해법은 뭐냐 이제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주 간명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확대 균형에서 축소 균형으로 가야 된다. 지금까지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서 더 많이 만들고 더 많이 소비해야 사회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축소 균형 사회에서는 덜 만들고 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풍요로운 사회에 익숙했던 시민들은 불만하지 않을 수가 없죠. 과거에 우리는 사회가 진보한다라고 할 때는 풍요로운 사회, 편리한 사회를 꼽았어요. 그러면 축소사회는, 축소균형 사회는 덜 만들고 덜 쓴다? 퇴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진보의 방향인 거죠. 사회가 진보한다라고 할 때 다른 일종의 정의를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에너지, 기후변화 문제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한국인의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에요. 밑에가 연도죠. 1981년서부터 2016년까지. 이 자료는 이제 2018년 자료인데요. 이 세로축은 인당 사용하는 에너지 양이에요. 이제 영어로 TOE라고 되어 있는데 1TOE가 이제 석유 환산톤인데요. 1TOE는 1000kcal라고 우리가 환산을 할 수 있고, 1TOE는 일반 승용차로 서울과 부산을 16번 왕복할 수 있는
휘발유 양이에요.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을 16번 왕복할 수 있는 그 에너지의 양을 1981년에는 1인당 그렇게 사용했던 거죠. 근데 지금 보면 거의 6배가 늘었어요. 단순하게 환산하면 81년도에 살았던 사람들은 1년에 서울과 부산을 16번 왕복했다면 지금의 우리는 서울과 부산을 96번 왕복하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죠. 근데 이제 이게 왜 문제냐 라고 할 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지구에 머무는 동안 흔적을 남깁니다. 어떤 흔적을 남기면 쓰레기인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는데 CO2를 얼마큼 배출을 했다. 그러면 그 지구가 흡수할 수 있는 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지구라는 그 공간에서 인간들이 뱉어놓은 그런 쓰레기들, 그 환경 오염을 지구가 스스로 자정작용하는 그런 게 있죠. 근데 현재 에너지 소비의 어떤 수준으로 봐서는 현재의 지구가 두세 개는 더 필요하다. 그 얘기 뭐냐면 우리 지구의 자정작용 용량을 두세 배 더 이상 초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과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환경을 계속 망치는 거죠. 한국인의 에너지 소비 습관으로 봐서는 그 미래 세대에게 어떤 환경적 부담을 빚을 자꾸 물려주는 셈이어서 그것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변화지만 그것을 현재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현재로서는 딱히 보이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려스럽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전부런 변화의 특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인공지능의 발달인 거죠. 이 얘기는 현재 우리가 상당히 많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 정도까지 혹은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수준까지 발전한다면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돈을 벌고 삶을 유지할까 이제 하는 이제 걱정이 생기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인간에게 더 도움이 되는 로봇이 나올 수도 있겠다 하는 쪽을 예상을 해볼 수 있고, 하나는 인류의 삶을 파괴하는 로봇의 등장을 예측을 해볼 수 있고, 첫 번째는 눈치 빠른 로봇의 등장인데요. 교토에 있는 어느 그 연구진에 의해서 실험한 것인데, 실험 대상자들을 모아놓고 한 가지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이냐면 이제 컴퓨터를 주고 이 커서를 움직이게 했을 때 어떤 컴퓨터는 커서를 움직일 때 좀 빨리빨리 움직이는 컴퓨터고, 또 한쪽은 이제 커서를 움직일 때 뭐 약간 시간의 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움직여지지 않는 거죠, 마음대로. 그랬을 때 어떤 컴퓨터를 좋아하냐 그러면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빨리빨리 움직이는 컴퓨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험 대상을 컴퓨터를 치우고 로봇으로 바꿨어요. 근데 참가자들이 와서 로봇에게 이렇게 어떤 명령을 하면 그 로봇이 딱 알아듣고 어떤 행동을 하는 로봇, 반면에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딱 알아듣지 못하고 약간 2, 3초의 시간을 두고 이제 이해하고 움직이는 로봇, 그 둘 중에 어떤 로봇을 더 선호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선택한 거는 느린 로봇인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조금 느리게 반응하는 로봇에게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가 내가 말한 의도를 알아차리기 위해서 노력하는구나,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비록 행동은 조금 느리지만 그런 로봇이 훨씬 더 인간에게 친근하고 그 로봇을 쓰겠다는 것을 얘기를 한 걸로 봤을 때 컴퓨터의 진화의 방향과 로봇의 진화의 방향은 다를 거다. 컴퓨터는 더 빠른 컴퓨터가 나오겠지만 로봇만큼은 조금 더 인간적인 형태,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형태, 인간의 마음을 배려하는 그런 형태로 진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로봇의 미래 방향을 예측하는 분들은 걱정이 없죠. 근데 반면에 인간의 삶을 침해할 그런 로봇의 등장도 상당히 지금 얘기가 되고 있죠. 이미 인공지능 로봇이 기사도 쓰죠. 언론사 기사도 쓰고 또 변호사로 채용이 되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정치인으로 행세도 합니다. 이게 더 많이 발전했을 경우에는 아마 인간만큼 의사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거라고 믿어져요.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 정보에 맞게 의사결정을 하는. 그거를 이제 어떤 연구자는 이제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인간이 사는 세계에서 침팬지가 아무리 예측하고 또 다른 걸 상상해 봐도 인간 세계에, 이 지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죠. 침팬지보다 훨씬 더 지능이 뛰어난 인간이 지금 이 사회를 이끌고 가고 있는데 그 침팬지가 아무리 대안을 내봐야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없고 그건 그냥 동물적 상황인 거죠. 그렇듯이 이 사회를 유지하는 주체가 인공지능이 된다면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대안을 제시했을 때 그 인공지능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
그거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 미래를 생각하지 못한다, 그러면 뭐 인류의 세계는 끝장나는 거죠.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로봇이 등장할 것이다. 반면에 인간의 영역을 침범하는, 그래서 인간의 지능을 비웃는 그런 인공지능이 등장할 것이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막 경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그냥 공상적 수준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전례 없는 현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첫째는 이 변화들이 어떠한 양상을 띠고 있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미래학자들 혹은 미래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냐 했더니 여러 가지 대답을 하는데, 그것을 종합해 보니까 4가지의 모습으로 귀결되더라 하는 게 이 그래프의 의미입니다. 미래는 계속 성장할 거다. 경제적으로도 성장하고, 그 다음에 인구도 계속 증가할 것이고, 우리도 계속 진보한다 라고 보는 미래 연구자도 있고요. 반면에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붕괴할 거다. 뭐 핵발전소의 붕괴라든지, 또 어떤 전쟁, 혹은 뭐 엄청난 뭐 바이러스의 창궐, 그런 것들도 사실은 그 붕괴의 요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째는 붕괴되기 직전에 뭔가 어떤 균형점을 찾아갈 것이다 하는 게 이 3번째 그래프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과거처럼 그렇게 성장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다고 붕괴하도록 두어서도 안 된다. 다른 어떤 그 인류의 생존 방식이 필요하다. 요즘의 용어로 말하면 지속 가능성이에요. 제가 늘 강조하는데 지속 가능 발전이 아니라 지속 가능. 지속 가능한 인간의 조건을 만드는 것. 그거는 과거처럼 급속한 성장이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급속한 붕괴여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과 자연의 어떤 공존, 뭐 이런 것들을 모색하는 분들이 예상한 미래의 모습인 거고요. 나머지 마지막 4번째 거는 이제 저희는 변형사회라고 부르는데, 이런 얘기죠. 뭔가 변화가 있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못 봤던 전혀 새로운 변화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변형사회인 건데, 과거에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죠. 농경사회에서 뭐 산업사회로 간 거, 또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간 거. 물론 현재의 우리가 이제 정보화 사회를 넘어서서 무슨 4차 산업혁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농경사회의 모습을 띈 지역도 있고 산업사회적 특성을 갖고 있는 지역도 있어요. 마치 어떤 사회가 붕괴되고 새로운 사회가 오는 건 아니고, 한 사회에 그런 모습들이 다 혼재해 있는데, 뭐가 더 지배적이고 주도적인 형태냐 했을 때 지금은 정보화 사회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지배적인 형태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굉장히 삶의 모습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바뀐 걸 이제 변형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이렇게 해요.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신문 보고서를 봅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어떤 정보가 좀 새롭다 하면 서랍에 넣는 거예요. 이 변화의 모습이 계속 성장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면 1번 서랍에 넣어요. 그 다음에 이거 조만간 붕괴될 거야, 뭐 바이러스나 이런 거에 의해서 붕괴 직전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어떤 정보가 있으면 2번째 서랍에. 그 다음에 지속 가능을 얘기하고, 뭐 파리 기후 협약을 얘기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요구하고, 뭐 그러면서 지속 가능을 얘기한다면 이제 3번째 사회. 그 다음에 뭐 인간이 기계가 되고 기계가 인간이 되는 뭐 그런 사회, 굉장히 과학 기술이 이끌어가는 그런 사회. 그런 사회는 이제 또 4번째 서랍에 이제 넣는 거죠. 그렇게 서랍을 만들어서 한 달쯤 뒤에 이렇게 열어보면, 어떠한 서랍에는 와장창 정보가 쌓여 있고, 어떠한 서랍에는 거의 텅텅 빈 서랍이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1번 서랍에 10개의 정보가 담기면 다른 서랍에도 적어도 9개, 10개, 그러니까 고루 담길 수 있도록 서랍을 채우기 위한 정보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왜 제가 이런 노력을 하냐면, 저는 균형 있게 변화의 모습을 관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 사회에 사는 구성원으로서 변화의 양상을 균형감 있게 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한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바가 있을 때 그 지향점을 향한 정보들은 모이는데, 그렇지 않은 정보들은 무시하거나 간과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미래를 쇼크라고 이해할 때는 이 비어있는 서랍 속에서 나온 정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균형 있게 어떤 정보를 소비하지 않으면 어떤 미래가 닥쳐왔을 때,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생각해보지 않은 건데, 그러면서 두려움에 떠온 그 자체로 그냥 멈춰져 있는, 이게 굉장히 불안하고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정보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균형 있게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서랍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걸 열어보고 그 속에서 담기지 않은 정보가 있으면 어떤 데서라도 이렇게 끄집어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변화를 균형 있게 보는 노력을 할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한국은 이미 저는 글로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여러 가지 세계적인 문제가 한국 사회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기후변화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글로벌한 문제를 한국식으로 풀려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글로벌 문제를 우리 사회의 자원으로 풀어낸다. 예를 들면 이런 태도들이 앞으로는 더더욱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30년 또 혹은 100년 뒤의 미래까지도 한번 보려는 노력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장기적으로 봐야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행동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기후변화도 얘기하고 에너지 소비도 얘기했듯이 장기적으로 보질 못하니까 자꾸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되는 행동들만 하게 되는 거죠. 뭐 환경오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현재 세대의 욕망을 위해서 미래 세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거든요.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고. 이제 그랬을 때는 사회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하자면 붕괴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풀 때 현재 세대의 어떤 그 욕망, 니즈를 푸는 것이 아니라 이 행동이 미래 세대에게도 과연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의 행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전부런 시대에서 요구하는 우리 행동의 원칙 같은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3편을 진행을 했고요. 4편에서는 형식을 바꿔서 청년들과의 대화 이걸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어떤 질문을 하는지 궁금해요. 예측이 잘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서로 배우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